이혼 도장 찍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박재문은 승리감에 젖어 펜을 들었죠. 역시 현명한 선택이네요. 재문이 비웃으며 도장을 꾹 눌렀어요. 8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아내와의 관계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윤서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진 거였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였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죠. 조정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서연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시작해주세요. 서연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전화 너머 남자의 정체를 재무는 꿈에도 몰랐죠. 과연 서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8년간 모욕당한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한 한세유통 본사 빌딩은 오늘도 웅장했어요. 지상 52층의 유리 외벽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한 유통제국의 심장부답게 로비 천장은 높고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났어요. 그런데 이 건물 50층 회장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한세유통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은 그룹의 계약 하나로 성패가 좌우되는 구조였어요. 수백 개의 중소업체들이 이 거대한 유통망에 의존해 살아갔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점한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박씨 일가였죠. 강남구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윤서연은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35살의 그녀는 긴 생머리를 어깨 뒤로 넘기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키 164cm의 날씬한 체형에 유순해 보이는 눈매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한 얼굴은 우아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계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죠. 서연은 해외에서 MBA를 마친 똑똑한 여성이었거든요. 다만 결혼 후 시댁의 요청으로 그 재능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해 오고 있었죠.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모임 있으니까 일찍 와. 6시까지. 시어머니 방선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68살의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명령조로 말했죠. 작은 키에 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고 진한 퍼머 헤어와 과도한 보석 착용으로 부잣집 안주인 이미지를 강조했어요. 네, 어머님. 무슨 모임인가요? 묻지 말고 그냥 와. 그리고 과일 좀 사와. 비싼 걸로.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결혼 생활 8년 동안 그녀는 이미 충분히 배웠거든요. 저항하면 더 큰 모욕이 돌아온다는 걸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실 한편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봤어요.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수집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은행 계좌 이체 내역, 호텔 영수증, 수상한 거래, 명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자료들이 이미 특정한 목적지로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후 2시 남편 박재문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43살의 그는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에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짧고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과 과도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표정이
특징이었죠. 서연아, 나 오늘 좀 일찍 왔어.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지? 네, 6시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말인데.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야. 재무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점심시간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내연녀와 만났다는 걸 말이에요. 사진도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회사 일이야. 넌 몰라도 돼. 재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어요. 8년 전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럼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움트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시댁에 도착한 서연과 재문을 맞은 건 온 가족이었어요. 재문의 형 박정우는 45살의 약간 비만형 체격이었고 고급 브랜드 슈트를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는 협력업체 중 하나의 CEO였지만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얻은 자리였죠. 오, 서연이 왔구나. 어서 와. 정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시누이 한채리는 41살의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키 168cm의 차가운 표정과 공격적인 시선이 인상적이었죠. 그녀는 계열사 마케팅 임원으로 일하면서 늘 서연을 아래로 봤어요. 서연 언니, 오늘도 예쁘네요. 근데 좀 피곤해 보여요. 채린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인사만 했죠.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의 남녀들이었고 한세유통 협력업체나 계열사의 가족 단위로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값비싼 의상을 입고 과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죠. 자, 모두 앉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방선옥이 소파 한가운데 앉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어요. 다들 고생 많았죠. 정우가 말했어요. 그의 회사는 한세유통과의 거래로 매출의 80%를 의존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서연아. 채린이 갑자기 서연을 쳐다봤어요. 언니는 참 편하게 사시네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세요? 집안일하죠.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집안일이라니. 우리 재문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시잖아요. 채린아, 그만해. 재문이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언니 MBA 나왔다면서 왜 일 안 해요?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 만들어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좀 답답하긴 해요. 공부는 많이 했다는데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방선옥의 말에 다른 가족들이 웃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차를 따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나저나 이번에 신규 계약건 어떻게 됐어? 한 친척이 물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납품 단가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단가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말이에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고급 한정식이 차려진 테이블에서 가족들은 사업 얘기에 열중했어요. 요즘 경쟁업체들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별 걱정 없죠? 당연하지. 우리한테는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 재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건 그렇고 서연아. 다음 달에 회사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너 명의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어? 2억 정도? 재문의 목소리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내를 ATM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넌 신용도 좋으니까. 서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자 방선욱이 끼어들었어요. 뭘 망설여? 남편 사업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언니. 그 정도는 해줘야죠. 채린도 거들었어요. 알겠어요.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문이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가족들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든. 네. 그리고 아까 대출 건 고마워.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다 갚을 수 있어.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다음 주까지? 급해서 그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무는 아내가 이렇게 순순히 따를 줄 몰랐어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기록한 남편과 시댁 일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재문이 외도 관련 증거들이 있었어요.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협력업체와 한세유통 사이의 이상한 거래 패턴들, 납품 단가 조작 의혹, 리베이트 수수 정황, 그리고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 증거들이었어요. 서연은 MBA 출신답게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뒀죠. 계좌 이체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네요.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매월 말일에 일정한 금액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였어요. 재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법무법인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차분한 결심만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평소와 같이 재문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계란 후라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였죠. 8년간 변하지 않는 메뉴였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 재문이 서둘러 정장을 입으며 말했어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대출건 오늘 은행 가서 알아봐. 서류 준비해 둘게. 알겠어요. 재문이 출근한 후 서연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구두였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단호해 보였거든요. 오전 10시 서연은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았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이혼 소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연의 말에 변호사는 놀랐어요. 그녀가 이렇게 침착할 줄 몰랐거든요. 혹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관련해서 걱정되는 게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다면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은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외도나 폭력 같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서연은 가져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뭔가요? 남편과 그 가족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해도 될 수준인데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이혼이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법무법인을 나온 서연은 한강을 향해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그녀의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한세유통의 창립 회장 윤태성. 그가 바로 서연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서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전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이 결혼할 때부터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었거든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간단한 안부였어요. 딸아, 잘 지내지? 몸조리 잘해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아버지,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가을비가 내리는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서연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법원 건물이 차가워 보였죠. 오늘은 이혼 조정 첫날이었어요. 서연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침착해 보였어요. 오전 10시 조정실에 들어선 서연을 맞이한 건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박재무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하신 서류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그런데 재문 측 변호사가 내놓은 서류를 보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신청인은 생활비 부족과 위자료를 목적으로 이혼을 제기했으며 혼인 기간 중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재문이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거였죠. 잠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8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시면서 남편분의 수입에만 의존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시는 건 결국 돈 때문이죠. 재문 측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은 어이가 없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권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분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니까요. 기여도가 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재무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조정이 끝난 후 서연은 홀로 법원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박재문 아내분이시죠? 인터넷에 글 하나 올라왔는데 보세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정말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세유통 협력업체 CEO 아내의 황당한 이혼 소송. 8년간 놀고 먹다가 돈 때문에 남편 괴롭히는 여자. 글 아래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시댁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거였죠.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방선옥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 계집애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먼저 대응했잖아요. 재문이 말했어요. 대응이 아니라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우리 가문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신우이 체린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미 회사 내부에 보고서 올렸어요. 문제 인물로 인한 집안 이미지 실추건으로요. 잘했어. 그런데 그거 그룹 본사까지 올라갔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협력업체 CEO 가족의 스캔들이니까 보고해야죠. 체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세유통 계열사 마케팅팀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체리는 동료들에게 내부 메일을 돌렸어요. 박재문 대표 아내 관련 건으로 주의 요망. 해당 인물은 현재 악의적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우리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메일을 받은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박 대표 아내가 돈 때문에 이혼한다면서? 그런가 봐요. 8년간 일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참 뻔뻔하네요. 이런 소문들이 계열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시댁 일가는 서연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듯 상황을 기록했어요. 10월 15일. 재문 측에서 허위 진술서 제출. 생활비위 자료 목적 이혼이라고 주장. 10월 16일. 인터넷 여론 조작 시작. 시댁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10월 17일. 계열사 내부 메일 유포. 한채린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 서연의 기록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MBA 출신답게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두 번째 조정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방선옥, 정우, 채린까지 모두 법원에 나타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졌어요. 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래요. 방선옥이 조정위원에게 말했어요. 혹시 외부에 부추김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외부라고 하시면? 글쎄요. 누군가가 돈 때문에 이혼하라고 꼬셨을 수도 있고, 정우의 말에 서연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한세유통과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협력업체로서 성실하게 일해왔다고요. 채린이 덧붙였어요. 마치 그룹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듯 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에요. 그룹의 핵심 파트너죠. 재문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한세유통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거래 관계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무슨 뜻이에요? 재문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조정실을 나온 시댁 식구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끝났어. 저 계집애가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어. 맞아요. 우리한테는 그룹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한세유통이 뒤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서연 따위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놨어요. 그녀의 집 서재에는 두꺼운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시댁 일가의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 있었죠. 협력업체 불공정 계약서 17건, 리베이트 자료 34건, 계열사 비공식 유착 내역 28건. 서연은 하나씩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3년간 수집한 증거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납품단가 조작 증거였어요. 시댁 일가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이 실제 원가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정황이 명확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서연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세 번째 조정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댁 측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온 거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재문 측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협의 이혼으로 처리하되 재산 분할은 일절 없습니다. 위자료도 없고요. 그것도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한 건 신청인 쪽이에요. 8년간 기생하다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재문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하죠.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요? 조정위원이 확인했어요. 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포기할게요. 재문과 그의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준비했어요. 재문은 기분이 좋아져서 펜을 들었어요. 역시 현명한 선택이네요. 재문이 비웃듯 말하며 서명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진 거였어요. 아주 작고 차분한 미소였죠.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재문은 그 미소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도장을 꾹 눌렀어요. 이제 끝났네요. 재문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서연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끝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정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전화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어떻게 됐니? 이혼 성사됐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알겠다. 천천히 해라.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가 있었어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편 시댁 식구들은 근처 식당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역시 우리가 이겼어. 당연하지. 한새유통이 뒤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 이제 저 계집애는 끝이야. 완전히 매장됐어.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방금 전화를 받은 그 남자가 바로 한새유통의 창립회장 윤태성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연은 법원을 나서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뒤로는 8년간의 굴욕과 모욕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가정법원 3층 복도는 고요했어요. 오후 3시에 햇살이 긴 창문을 통해 대리석 바닥에 사선을 그었죠. 서연은 조정실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재문이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복도 저편에서는 시댁 일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승리에 취한 목소리들이었죠. 방선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역시 우리가 이겼어. 저 계집애 이제 어디서 뭘 먹고 살려나. 당연하죠, 어머님. 한새유통이 뒤에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요? 채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 집안 이미지도 회복됐고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겠어.
정우의 뚱뚱한 체형이 복도 끝에서 사라져 갔어요. 재문도 당당한 걸음으로 뒤따르고 있었죠.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8년간의 모든 굴욕과 모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차분한 결의만이 있었어요. 모든 혼란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확실히 인지한 서연은 검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따르르릉.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서연아. 중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70세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였죠.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어요. 끝났니? 네, 방금 끝났어요. 고생 많았다, 딸아. 아버지의 음성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8년간 딸이 겪은 고통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어요. 윤 회장은 딸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죠. 설령 사위 집안이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이 수집한 증거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회장에게 전달되어 있었고 내부 감사 준비는 완료된 상태였어요. 이제 시작해 주세요. 서연의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알겠다. 내가 준비한 자료들 모두 확인했다. 감사해요, 아버지. 천천히 집으로 와라.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한편 한세유통 본사 50층 회장실에서는 즉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윤태성 회장이 금태 안경을 쓴 정 비서를 불렀어요. 정 실장. 네, 회장님. 59세의 정 비서는 마른 체형에 170cm 정도의 키였어요. 깔끔하게 넘긴 회색빛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수십 년간 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하며 그룹 내 모든 인사와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협력사 정기 검증을 시작해라. 어느 업체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재문 일가 관련 업체들 전부. 패키징, 물류, 홍보 대행사까지. 정비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감사팀에 지시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요청서 발송해라. 네, 회장님. 정비서가 나간 후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의 책임감이 교차했죠. 오후 4시 한세유통 특별감사팀 사무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팀장 강지훈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39세의 그는 180cm 키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죠. 짧은 스포츠형 머리와 강직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협력사 정기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비리에 관해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거든요. 대상 업체는 4곳입니다. 다손 패키징, 한별물류, 미래홍보기획, 그리고 성진유통입니다. 팀원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모두 박재문 일가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이었죠.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한 팀원이 물었어요. 의심거래 내역, 비공식 비용 지출 내역, 납품 단가 적정성,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 여부입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업무에선 냉정한 그였지만 사실상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내부 감사 전문가였죠.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일주일 후까지 1차 보고서를 올려야 합니다. 모든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일주일은 매우 타이트한 일정이었거든요. 오후 5시 특별감사 요청서가 각 협력업체로 발송됐어요. 팩스와 이메일로 동시에 전달됐죠. 한세유통 협력사 정기 검증 실시 통보서. 귀하의 업체는 정기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8시간 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박재문이 이 통보서를 받은 건 저녁 6시였어요.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이혼 성공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급한 팩스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재무는 기분이 좋아서 대충 훑어봤다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한세유통에서 온 정기 검증 통보서인데요. 정기 검증? 갑자기 왜? 재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이혼 성사된 날 바로 이런 통보가 왔으니까요. 급히 형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큰일 났어. 한세유통에서 감사 나온다고 해. 뭐? 우리 회사에? 응,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형 회사, 채린이 있는 계열사까지 다 조사한다고 해. 정우는 당황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게 왜 하필 오늘이야? 설마 뭐? 아니야, 우연의 일치겠지. 정기 검증이니까. 하지만 두 형제 모두 불안해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게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 한세유통 계열사 마케팅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채린을 불렀어요. 한 과장님, 잠시 면담 좀 하겠습니다. 채린은 어리둥절했어요.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가족회사 연계 리스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인사팀장의 말에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족회사라고 하시면? 과장님 남편분과 시댁분들이 운영하시는 협력업체들 말입니다. 혹시 업무상 특혜를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채린은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죠. 그럼 내부 정보를 공유하신 적은요? 그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내일까지요. 면담이 끝난 후 채리는 급히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가족회사 연계 리스크 조사한다고 해요. 방선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남편들 회사 때문에 제가 특혜를 줬는지 조사한다고 해요. 이상하네. 왜 하필 오늘? 방선옥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저녁 8시 박재문 집안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식구가 모인 거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조사가 나와? 방선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기 검증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재문이 달랬지만 그도 불안했어요.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 정우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설마 서연이가 뭔가 했을까?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방선옥이 비웃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재문이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증거들이 정리되어 한세유통 법무팀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밤 10시 서연은 아버지 집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죠. 이게 납품단가 조작 증거고요. 서연이 윤 회장에게 설명했어요. 실제 원가보다 30% 높게 책정된 계약서들이에요. 정교하게 준비했구나. 윤 회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건 리베이트 수수 증거들이고 이건 계열사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MBA 출신답게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딸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알아요, 아버지. 조직적 부정을 바로잡는 일이죠. 맞다. 개인적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럴 생각 없어요. 다만 잘못된 건 바로잡혀야죠. 서연의 말에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성숙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법무팀에서 내일 아침까지 검토 완료할 거다. 네, 믿고 있어요. 서연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받는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어요. 대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경영자의 딸이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8년간의 굴욕이 끝나고 진실을 밝히는 첫 단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복수심보다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조직적 부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예고하는 듯 했죠. 이틀 후 화요일 오전 9시 한세유통 본사 45층 특별감사팀 사무실은 분주했어요. 강지훈 팀장이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의 강직한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문 일가 협력업체들에서 계약 조건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어요. 팀원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A사 용지 수십 장에 걸친 상세한 분석 자료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인가요?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납품단가 조작 17건, 허위 수량 신고 23건,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 정황 34건입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체계적인 비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면 계약 조건 위반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 감사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오전 10시 30분 한세유통 법무팀에서는 공식 공문을 작성했어요. 거래 정지 통보서였죠. 즉시 효력 발생, 다선 패키징, 한별 물류, 미래 홍보 기획, 성진 유통과의 모든 거래를 정지합니다. 공문이 팩스로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각 업체로 동시에 발송됐죠. 박재문이 이 공문을 받은 건 오전 11시였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한세유통에서 긴급 공문 왔습니다. 비서가 팩스 용지를 들고 왔어요. 재무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공문이 흔들렸죠. 거래 정지. 이게 무슨 소리야? 재문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급히 형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큰일 났어. 거래 정지 공문 왔어. 뭐? 우리 회사도 왔어. 정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왜?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두 형제는 당황했어요. 매출의 80% 이상을 한세유통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거래 정지는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했거든요. 일단 직원들 모아서 긴급 회의하자. 재문이 말했어요.
오후 1시 다솜 패키징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재문의 얼굴은 창백했고 정우는 계속 땀을 닦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한세유통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됐어요. 재문이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문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월급은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문의 답변은 힘이 없었어요. 같은 시간 한세유통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신우이 채린이 인사팀장에게 호출됐거든요. 한 과장님, 잠시 후 내부 감사팀과 면담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련된 외모는 여전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가족 간 연계 관리 의혹이 조사 항목으로 분류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과장님, 시댁분들이 운영하시는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특혜를 주셨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체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당분간 대기 발령 처리됩니다. 대기 발령이요? 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체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후 3시 시댁집에서는 또 다른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방선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어머니, 진정하세요. 재문이 달랬지만 그도 혼란스러웠어요. 진정하라고? 우리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 방선욱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상해요. 왜 하필 서연이와 이혼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런 일이? 채린이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설마 그 계집애가 뭔가 했을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한세유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재문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사주간지 기자 한 명이 특별한 제보를 받았어요. 익명으로 배달된 두꺼운 봉투였죠. 협력업체 불공정 거래 사례 제보. 제목이 적힌 봉투 안에는 상세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사본,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내부 이메일 캡처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거 진짜네. 기자가 자료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특종감이었거든요. 내부자 제보인 것 같은데? 기자는 즉시 편집장에게 보고했어요. 이거 조직적 공익 제보로 봐야겠어요. 확인 가능한 자료야? 네, 모든 서류에 날인이 찍혀 있고 계좌번호도 실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취재 시작해. 편집장이 지시했어요. 다음 날 오전 박재문은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솜 패키징 박재문 대표님이시죠? 한세유통과의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재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확인된 자료가 있는데요. 기자가 추궁했어요. 재문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대표님, 계좌가 동결됐다고 해요. 격리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계좌 동결? 왜?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재문은 머리가 띵했어요. 거래 중단에 계좌 동결까지 당하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출고도 중단됐어요. 또 다른 직원이 보고했어요. 물류창고에서 연락 왔는데 한세유통 쪽 상품 출고를 전면 중단한다고 해요. 재문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긴 거였어요. 같은 시간 한세유통 본사에서는 윤태성 회장이 언론사 질의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협력업체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답변은 간결했어요. 특별한 배경이나 압력은 없었나요? 모든 감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부 제보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녁 시간 박재문 일가는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묻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 방선옥이 힘없이 말했어요. 로비라도 해봐야지. 정우가 말했어요. 누구한테 로비를 해? 이미 언론까지 나왔는데. 채린이 포기한 듯 말했어요. 한세유통 쪽에 아는 사람 없어? 재문이 물었어요. 있긴 한데 이 상황에서 연락하기가. 정우가 망설였어요. 연락해봐. 뭐라도 해봐야지.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 걸 말이에요. 밤 10시 서연은 아버지 집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협력업체 불공정 거래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죠. 딸아, 뉴스 나왔네. 윤 회장이 말했어요. 네, 예상보다 빠르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처음부터 되돌릴 생각 없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잘못된 건 바로 잡혀야 한다. 윤 회장도 동의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협력 구조 전체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거죠. 서연의 말에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개인적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알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겠니? 전혀요. 이미 너무 오래 참았어요. 서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편 박재문의 집에서는 재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죠. 서연, 설마 내가? 재문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 한세유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신문에는 협력업체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일면에 실렸어요. 박재문 일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죠. 한세유통 협력사 대규모 비리 적발. 제목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재문은 신문을 보고 무릎이 꺾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그가 중얼거렸어요. 8년 전 결혼할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한세유통 협력업체 비리 보도가 나온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 박재문 일가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선옥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처참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방선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68살의 그녀는 며칠 사이에 더욱 날카로워 보였어요. 진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티가 났어요. 윤태성 회장이 사적 감정으로 우리를 보복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해. 방선옥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윤 회장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는 여전히 서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바보야, 서연이 아버지가 윤태성이야. 방선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채린이 입을 벌렸어요.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8년 동안 우리가 속았던 거야. 그 계집의 아버지가 한세유통 회장이었다고. 방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며느리로 부려먹던 게 한세유통 회장 딸이었어. 방선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튿날 토요일 새벽 방선옥은 기자 한 명을 만났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윤태성 회장이 딸의 이혼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고 있어요. 방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이 과거에도 개인적 감정으로 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방선옥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전 윤 회장이 내린 몇 가지 경영 결정들을 왜곡해서 정리한 자료였죠.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방선옥이 모호하게 답했어요. 월요일 아침 한 온라인 매체에 특별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윤태성 회장 사적 감정 개입 의혹, 딸 이용건과 연관성 제기. 기사는 윤 회장의 과거 의사결정을 문제 삼으면서 이번 협력업체 감사가 개인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한세유통 본사는 즉시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른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사회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한 이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윤태성 회장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있었죠. 모든 감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개인적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따님 이혼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또 다른 이사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실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버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양,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무슨 준비요? 시어머님께서 실수를 하셨거든요. 정비서의 무표정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그날 오후 한세유통 법무팀에서는 특별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언론에 제보된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보고했어요. 무엇인가요? 문서의 표기 방식이 우리 회사 양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날짜 표기법이 10년 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형식이죠. 법무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더 조사해 보세요. 네, 그리고 서명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펜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비서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정비서가 내부 보안팀에 CCTV 분석을 의뢰했었거든요. 실장님, 중요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방선옥이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본사 근처 카페였죠. 이 여성이 누구죠? 박재문 대표의 어머니 방선옥입니다. 그럼 저 남자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입니다. 정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더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메일 분석 결과입니다. 방선옥이 문서 위조를 지시한 메일을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방선옥이 지인에게 보낸 메일이 떠 있었어요. 10년 전 양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줘. 급해. 정비서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박재문 일가의 반격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죠. 다음 날 화요일 이사회에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됐어요. 어제 언론에 보도된 문서들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어요. 조작이라고 하시면? 이사들이 놀랐어요. 표기 방식, 서명 필체, 용지 재질까지 모든 것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박재문 대표의 어머니 방선옥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증거가 있나요? CCTV 영상과 이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회장님은 결백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오히려 박재문 일가가 문서 위조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죠. 그날 저녁 박재문 일가는 또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패배한 분위기였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방선옥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재문이 울상을 지었어요. 모르겠어. 이제 정말 모르겠어. 우리 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해. 정우가 제안했어요. 누구한테?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 찾아서.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편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괜찮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어. 윤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직 시작일 뿐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조사는 이제부터야.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복수가 정당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이사회에서는 공식 결정이 내려졌어요. 박재문 일가의 문서 조작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발표했어요. 회장님의 결백도 공식 확인됐고요. 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박재문 일가의 마지막 반격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만 더 크게 드러낸 셈이었죠. 서연의 계획은 예상보다 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박재문 일가의 문서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이틀 후인 목요일 오전, 한세유통 본사 감사실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강지훈 팀장이 직원들을 소집했거든요. 그의 강직한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표정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강제 서버 압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강 팀장의 말에 팀원들이 긴장했어요. 강제 압수는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대상은 박재문 일가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3곳의 본사 서버입니다. 혹시 법원 영장은 받았나요?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어젯밤 승인 받았어요. 강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오전 9시 첫 번째 목표인 다솜 패키징 본사에 감사팀이 도착했어요. 박재문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사팀은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잠깐요.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재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이 있습니다. 강 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버를 가져가시면 우리 업무는 어떻게 해요? 그건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팀은 서버실에 들어가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오후 2시 한세유통 본사 지하 2층 전산실에서는 압수된 서버 분석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IT 전문가들이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중요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IT 담당자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무엇인가요? 이중장부 관련 파일들이 대량으로 나왔어요. 모니터에는 숨겨진 폴더가 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들어 있었죠. 이건 공식 장부고 이건 실제 거래 내역이네요. IT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약 30억 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더 있습니다. IT 담당자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허위 납품 승인서들이에요.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았는데 승인 처리된 건들이 수백 건 있어요. 화면에는 가짜 승인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계열사 간 인력 외주 조작 내역이에요. 어떤 조작이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들을 계열사 컨설턴트로 등록해서 급여를 지급한 기록들이에요. 강 팀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 수준이었거든요. 오후 4시 윤태성 회장실에서는 긴급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회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강 팀장이 보고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총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법무팀에 즉시 검찰 고발을 지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완전 중립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한세유통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한세유통은 협력업체 비리 수사에 대해 완전 중립을 유지하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표는 시댁 일가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어요. 그날 밤 박재문의 집에서는 마지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방선옥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충격으로 급격히 늙어 보였죠.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서버까지 가져갔는데. 회사 내부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회장이 중립 원칙 발표했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정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채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도망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가? 이미 늦었어. 다음 날 금요일 새벽 6시 박재문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경찰과 검찰의 합동 수사팀이었죠. 박재문 씨,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무슨 혐의로요? 재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업무상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배임 혐의입니다. 재문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방선옥 씨도 동반 수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방선옥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방선옥이 소리쳤어요. 문서 조작 교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수사관들은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같은 시간 한세유통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채린과 다른 임원 가족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거든요. 한채린 과장,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통보했어요. 해임이요? 왜요? 채린이 당황했어요. 가족회사 특혜 제공 및 내부 정보 유출 혐의입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전 10시 서연은 아버지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박재문 일가의 체포 소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딸아, 기분이 어떠니? 윤 회장이 물었어요. 복잡해요.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후회되니? 아니요. 이게 옳은 일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의 구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이었어요. 윤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정오쯤 다솜 패키징 본사에는 업무정지 처분 공문이 도착했어요. 한별물류와 성진유통도 마찬가지였죠.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받은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였거든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잡혀가셨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 3시 한세유통에서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박재문 일가와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발표로 시댁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녁 7시 구치소에서 박재문과 방선옥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재문이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누구 때문이긴. 서연이 때문이지. 어머니가 그 애를 너무 함부로 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서연이 아버지가 윤태성 회장인 줄 알았다면. 알았으면 뭘 어쨌다는 거야? 이미 늦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밤 10시 서연은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8년간의 굴욕이 마침내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죠. 이제 정말 끝인가?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죠. 딸아, 고생 많았다. 이제 새 출발이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시댁 일가의 몰락은 더 큰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박재문 일가의 가문 전체 경제권이 하루아침에 붕괴된 결정적 순간이었죠. 8년간 서연을 괴롭혔던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마침내 심판을 받은 거였어요. 서연의 정의로운 반격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박재문 일가의 체포 소식이 전국을 강타한 지 일주일 후 한세유통 본사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50층 회장실에서 윤태성 회장과 정비서 그리고 서연이 함께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딸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70세의 그는 지난 일주일간 언론과 이사회의 압박을 견뎌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차분히 물었어요. 그녀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시댁 일가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언제부터요? 내 결혼 2년 후부터였지. 내부 감사에서 이상한 거래 패턴을 발견했거든. 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지난 3년간 정 실장이 조용히 준비한 내부 감사 자료다. 정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59세의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양이 수집한 자료들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줬습니다. 정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감정이 없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윤 회장의 말에 서연은 더욱 놀랐어요. 제 선택을요? 그래.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해도 말이야.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몇 번이고 개입하고 싶었다.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 그럼 왜?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평생 아버지의 힘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될 뻔했어. 그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서연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8년간의 고통이 단순히 시댁의 괴롭힘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과거에 몇 차례 박재문에게 경고했었다. 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떤 경고요? 유착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내부 인맥을 더 확장했어. 정 비서가 다른 파일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시댁 일가의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보세요. 3년 전에는 협력업체 2곳이었는데 지금은 4곳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계열사 내부 임원도 2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요. 정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시댁 일가의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했어요. 결국 그들 스스로 자멸한 셈이지. 윤 회장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너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았어. 그리고 스스로 성장했고, 윤 회장의 말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오후 2시 한세유통 임원회의실에서는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윤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그룹은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협력사 및 계열사 전반의 부정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임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가족관계나 인맥을 통한 특혜는 일절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임원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번 사건이 그룹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윤 회장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세유통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뤘어요. 한세유통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리 척결을 넘어서 세대 교체와 조직 정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특히 윤태성 회장이 사적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시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윤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가족이라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터뷰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밤 9시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집 식당은 조용했고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서연이 말했어요. 무엇을요? 이 모든 게 가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걸요. 맞다.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였어.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 복수한 게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은 거네요. 그렇지. 너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야.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의 죄책감이 사라졌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렴. 구체적으로는요? 너만의 길을 찾아가면 돼. 이제 충분히 성숙해졌잖아. 윤 회장의 말에서 딸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서연은 혼자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8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격변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의 모욕, 남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결단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끝이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연 씨, 박재문 씨 측에서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합의요? 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거절하세요. 거절하시겠어요? 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당한 금액인데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오후에는 아버지 회사에 들러서 정 비서를 만났어요. 정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 비서의 무표정한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앞으로 회사 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정 비서에게 깊이 고마워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서연은 자신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시댁과 완전히 연이 끊어진 후 새로 얻은 집이었죠. 작지만 깔끔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서연은 미래를 그려봤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미래였죠. 이제 뭘 하며 살까?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선택지는 많았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8년간 억압당했던 시간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차갑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따뜻해 보였어요. 서연은 일기장을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로 지난 8년이 정말 끝났다. 슬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끝이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펜을 내려놓은 서연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미소였죠. 한편 구치소에서는 박재문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를 찾아온 건 변호사였죠. 대표님, 서연 씨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고? 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재문은 허탈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문은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서연의 정의로운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성숙한 성장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였죠. 이제 진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박재문 일가의 구속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진 지 한 달 후, 서연은 아버지 회장실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11월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회장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공정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셨나요? 윤태성 회장이 서연이 가져온 사업 제안서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70세의 그는 안경을 쓰고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네, 중소협력업체들이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기존 유통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요. 납품 단가, 계약 조건, 성과 평가까지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뤄지죠. 서연이 설명하자 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이름은 뭘로 할 건가요? 하모니 마켓이요. 조화로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구나. 윤 회장은 제안서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초대 대표를 맡아보는 게 어떨까? 정말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성장했잖아.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아버지의 격려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2달 후, 하모니 마켓의 첫 번째 사무실이 강남에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창문이 인상적인 공간이었죠. 서연은 대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파트너십 업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연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어요. 모두 과거 시댁 일가에 의해 부당하게 거래가 중단됐던 업체들이에요. 직원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묻어났어요. 화면에는 10여 개의 중소업체 로고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두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불공정한 거래 구조 때문에 피해를 봤던 회사들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정직한 업체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비전에 공감했거든요. 오후에는 첫 번째 파트너 업체 대표들과 만났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저희는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려요.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기존 유통업체들은 모두 똑같았거든요. 한 대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저도 불공정한 거래의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어요. 서연의 솔직한 말에 대표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모든 계약 조건이 표준화돼요. 그리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공정하게 배분되죠. 서연이 설명하자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맞춤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하모니 마켓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매출이 예상치의 3배를 넘어섰고 파트너 업체도 쉰 곳으로 늘어났거든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전문지 기자가 서연을 인터뷰하러 왔었죠. 대표님을 유통계의 조용한 개혁자라고 부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의 대답은 겸손했어요. 하모니 마켓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신뢰요. 서로를 믿고 공정하게 거래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정직한 업체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정한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하모니 마켓에는 더 많은 협력 제의가 들어왔어요. 서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파트너를 선별했어요. 한편 교도소에서는 박재문과 방선옥이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에서 하모니 마켓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 계집애 가. 방선옥이 이를 갈았어요. 68세의 그녀는 교도소 생활로 급격히 늙어 보였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재문이 힘없이 말했어요. 43세의 그는 예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야? 어머니가 서연이를 함부로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화면 속 서연의 성공한 모습이 그들을 더욱 괴롭혔거든요. 우리가 8년 동안 저 애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재문이 후회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해? 이미 늦었어. 방선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서연이 새로운 사업장 개관식에서 연설하고 있었어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서연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후 하모니 마켓은 한세유통그룹의 새로운 상징이 됐어요. 서연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죠. 늦은 저녁 서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구나.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됐어요. 8년간의 굴욕과 모욕은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였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파트너 업체 대표들이 보낸 감사 인사였어요. 서연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도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시댁의 모욕, 남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결단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분노의 끝이 복수가 아니라 성장이었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성장의 이야기였죠. 아파트에 도착한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하모니 마켓 1주년이다. 1년 전 나는 분노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하다. 펜을 잠시 멈춘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힘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나는 진짜 자유롭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미소였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분노의 끝에서 찾은 건 복수가 아니라 성장이었고 그 성장은 더 큰 세상을 향한 출발점이 된 거였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겼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거든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다만 그 방법이 중요할 뿐이다. 서연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었죠.